당신,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30년 동안 우리 옆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한테조차 말 못한 이름이요. 잠깐만요. 그건 장난이죠? 장난이면 좋겠어요. 그 사람 당신 가족도 속였고, 우리도 속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돈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숨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숨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든 거죠. 제 이름은 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32,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눈에 띌 만한 재주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덕분인지 조용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익숙해진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탄하던 제 삶의 단 한 장의 편지가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퇴근 시간의 혼잡함 속에서 사람들 틈을 헤치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서울 신도림역 특유의 어수선한 공기, 바람인지 사람들의 체온인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고 몇 걸음만 걸어도 마음이 지쳐버리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본 탓에 머리는 이미 무겁고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이것도 늘 하던 일이었기에 익숙했죠. 저는 늘 그랬습니다. 남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회의에서 말 한마디 해도 스쳐듣는 사람, 누구에게도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부모님 기억이 없습니다. 남들은 마음 한편에 부모님과의 추억을 하나쯤 품고 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친척들이 전해준 모호한 말 몇 줄 뿐입니다. 교통사고였다는 말도 있었고 오래된 병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진 부모님의 빈자리를 짐처럼 짊어진 채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라야 했습니다. 18이 되기 전까지 7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혹시라도 내일 또 떠나게 되더라도 상처가 덜하도록 마음을 최대한 접어두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삽니다. 주변엔 비슷한 건물만 늘어서 있고 밤이 되면 편의점 불빛만 서늘하게 깜빡이는 동네입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었고 저는 그런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도 거의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삶을 외롭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편함 하나가 제 삶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문득 우편함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광고지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낯선 크림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질감만으로도 흔한 택배 고지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발신인 이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태성. 제 성과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조금 더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친척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집으로 올라와 편지를 뜯어보니 법률사무소에 공식 레터헤드가 박혀 있었습니다. 딱 봐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고 정태성님의 유산 상속인으로 정우 씨가 지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 요즘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을 노린다거나 갑자기 유산 이야기를 꺼내서 유도하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서에 적혀 있는 법률사무소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매일 지나치는 곳이었고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도 실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내 부모님과 관련된 진실이 있을까? 혹은 나도 모르는 가족이 있을까? 설령 잘못 온 편지였더라도 한 번쯤 확인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새벽녘이 되자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한다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단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면 나는 평생 이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상사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땀이 벨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마자 바로 오후 2시에 방문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편지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요. 집을 나설 때는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마음은 온종일 저녁 노을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걷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이 편지의 정체가 무엇이든 이 방문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토록 외면해왔던 과거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우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유리 건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그 건물, 늘 별 의미 없이 바라보던 곳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낯선 그림자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보다 더 초라해 보였고 어딘가로 뛰어들기 직전인 사람처럼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물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었으니까요. 한미법률사무소의 유리문이 밀리듯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신분이 한꺼번에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어요. 천장엔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 바닥엔 물 흐르듯 반짝이는 대리석, 공기마저도 값비싼 향수처럼 느껴졌죠.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제게는 여긴 그저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이 완벽한 미소로 고개를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묘하게 압도적인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우입니다. 이 시에 김상우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이 되어 있어서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직원은 고개 끄덕이며 화면을 확인하더니 부드럽게 손짓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실 겁니다. 가죽 소파에 앉았는데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사람이 너무 불편한 곳에 앉으면 더 긴장된다는 걸 처음 알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 입은 사람들, 명품 가방 든 사람들이 자신감 넘치게 걸어 다녔습니다. 다들 성공한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손바닥에 땀을 흘리며 바지를 계속 문지르고 있었죠. 정우 씨?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반듯한 남색 정장, 얇은 금태 안경,
깔끔하게 손질된 머리. 그 사람이 김상우 변호사였습니다. 회전문처럼 바뀌는 긴장 속에서 저는 말없이 그를 따라 7층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와 한강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죠. 처음 보는 풍경인데 이상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자리는 저곳이 아니라 어둡고 좁은 원룸이었으니까요. 김 변호사가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정우 씨, 오늘 드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보통 TV 드라마나 남의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 장면 한가운데 서 있었죠.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폴더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 제 이름이 적힌 두꺼운 폴더 하나가 왜 이렇게 무섭게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이어진 말. 저희 조사 결과 정태성 씨는 정우 씨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정말로 의자가 기우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다던 그 아버지가 평생 모든 친척들이 입모아 말했던 그 사실이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요. 그게 평생 들어온 이야기인데. 김 변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만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게 맞아요. 그러나 아버님은 떠나셨습니다. 살아계셨고 최근까지도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는 출생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정태성, 그 옆엔 바랜 서명, 오래된 도장, 그리고 또 한 장, DNA 검사서 99.9% 일치. 숨이 막혔어요. 한 번도 뿌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런데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저를 버렸고 서울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다가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왜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왜 저를 버렸죠? 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죠? 그 질문에 변호사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다른 일기를 꺼냈어요. 가죽 표지가 손때로 번들거렸고 오래된 책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일기 외에도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기. 그게 저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아주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멀리 있는 것도 아닌, 아무리 보아도 기억이 나지 않는 낯선 두 사람. 그게 제 부모님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커피숍에 혼자 앉아 일기를 펼치려다 결국 닫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질 만큼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여기서 울 수는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혼자일 때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위에 놓여있던 열쇠 하나. 성북동에 있는 집.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러나 제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그 집. 집.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아프게 꽂히는 걸까요? 저에게 집은 늘 잠만 자는 잠시의 공간이었지, 누군가가 기다리는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휴대폰을 보며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이 지하철 어딘가에 서서 저를 생각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오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버려졌다는 감정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 답은 오직 그 집 안에, 그리고 그 일기 속에 있겠죠. 그리고 그때 아주 작은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저를 떠났는지, 왜 평생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단지 죄책감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를 속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던 건 아닐까? 제가 고아라는 이야기를 믿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의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확신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떠난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지웠고 누군가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어딘가에 있다. 내일 저는 성북동 그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우면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더 큰 거짓과 속임수의 단서들. 모든 답은 바로 그 집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을 열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집으로 향할 용기가 겨우 생겼어요. 그동안 저는 부동산 서류에 적힌 주소만 바라보며 손에 쥔 녹슨 열쇠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죠.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마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지의 진실을 쥐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이상한 두근거림 때문에 그 열쇠를 쥘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죠. 일주일 내내 부엌 식탁 위엔 아버지의 일기가 펼쳐지지도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금은 아니야 하고 속삭이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손이 잘 가지 않았죠. 겉표지에 가죽이 기묘하게 살아있는 듯했고 그 안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평생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토요일 아침 결국 저는 성북 동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역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울 살면서 그 동네를 이렇게 유심히 찾아간 건 처음이었어요. 배경이 오래된 드라마 촬영지 같은 동네였죠.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풍기는 고요함, 그리고 뿌리가 박힌 사람들만이 지닌 익숙함이 곳곳에 있었어요. 역에서 내려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걷기 시작했어요. 햇살은 부드러웠고 벚꽃은 막 피려는 듯 가지 끝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집 앞을 쓸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젊은 아버지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을 나왔더군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평범한 가족의 풍경과는 평생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소박하지만 온기가 남아있는 2층 집. 벽은 바랜 노란색이었고 기와 지붕은 세월에 닳아 은은한 회색을 띠고 있었어요. 집 앞의 작은 정원엔 누군가 최근까지 손질한 흔적이 또렷했죠. 잡초를 뽑고 꽃을 심어둔 흔적 아무리 봐도 혼자 산 사람의 집 같진 않았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열쇠를 넣으려 대문 손잡이를 잡던 찰나 몸이 얼어붙었어요. 현관 계단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고 있었고 옆엔 젊은 남자가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울어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어요. 저는 멍하니 대문 앞에서 손을 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태로 서 있었죠. 여자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벌떡 일어서더니 마치 오래된 분노가 갑자기 깨져나온 것처럼 외쳤어요. 정우 씨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네, 저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여기까지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채 터져나온 말이 골목을 울릴 정도였죠. 저는 한 발 물러났어요. 대문의 금속 감촉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희가 그분의 가족이에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라 부른 지 20년입니다. 20년. 가족. 아버지. 그 말들이 귀에 꽂히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에게 가족이 더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여자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외쳤어요. 우린 그분을 돌봤어요. 명절도 생일도 병원도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집도 남은 재산도 다 가져간다고요? 그 말은 마치 얼굴을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들 마음에선 제가 갑자기 나타난 도둑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민호라고 불린 젊은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어요. 우린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요. 유언장에도 없고요.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래요. 그 말이 뼈를 때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다른 가족 얘기를 한 적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분이 우리 얘기를 남기지 않은 건가요? 설명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건가요? 그 눈빛엔 배신감이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제 마음속 어떤 오래된 상처까지도 건드렸어요.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그 아픈 감각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제서야 식탁 위에 놓인 일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 그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여자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읽을 필요도 없겠죠. 당신은 이미 다 가졌으니까요.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른다는 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는 없죠. 저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골목을 내려왔어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오래도록 들려왔고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빠르게, 더 어둡게 흔들렸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거지?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식탁 위 일기 앞에 섰어요. 일기는 내가 열어보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표지를 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엔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삶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고 누군가가 버린 진실, 누군가가 감춘 진실, 누군가가 잃어버린 진실이 숨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첫 페이지도 열지 못한 채 그 진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성북동 집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사실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그 여자의 날 선 목소리, 민호가 내던 차갑고 적개심 가득한 눈빛, 그 모든 게 가슴속에서 무겁게 맴돌며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아버지의 일기는 손끝도 닿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펼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월요일 아침 어쩐지 도망만 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회사에 또 아프다고 연락했죠. 상사의 짧고 건조한 답변 속에 이번이 마지막이야라는 경고가 묻어났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중요한 건 직장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이었어요. 지하철 창에 비친 내 얼굴은 어딘가 초췌했고 불안과 의문이 잔뜩 묻어 있었죠. 성북동역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지켜본 덕에 오전 시간은 집이 비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외출 패턴, 민호의 등교 시간.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지만 진실을 아는 게 더 급했어요. 집 앞 골목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전봇대, 담장 너머로 삐죽 솟은 감나무 가지, 담백한 삶의 냄새. 그런데도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운 도둑처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고리에 가져다 대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혹시 이 열쇠가 맞지 않으면? 이 집이 사실은 아버지의 집이 아니면? 이 모든 유산이 애초부터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하지만 문은 마치 날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집 안으로 들어섰죠. 생선 국물과 세탁 세제 냄새가 섞인 집 냄새가 스쳤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온 느낌이 강하게 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어떤 기운도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죠. 그 여자와 어린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 해변, 놀이공원, 벚꽃길. 정겹고 따뜻한 장면들. 그런데 그 속에 아버지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있어도 흐릿하고 어딘가 멀찍이 떨어진 자리. 어깨라도 걸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마치 가족이 아닌 동거인 정도의 위치처럼 보였죠. 그제서야 느꼈어요. 이 집에서 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걸.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 부엌에는 파지된 메모들이 가득했고 냉장고엔 두 사람의 손글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과금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집 유지비는 아버지가 다 부담한 흔적이 보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 가족 자리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대고 사는 집에서 왜 그림자처럼 살았던 걸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 방. 너무 정리되어 있고, 너무 비어 있고, 너무 살지 않은 방 같았죠. 그곳에서 나는 옷장 뒤편의 기묘한 울림을 들었습니다. 막혀 있어야 할 바닥이 텅 빈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따라 손끝을 움직이다 결국 숨겨진 마루판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죠. 뭔가 바뀐다는 예감. 내 인생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거짓말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느낌. 상자를 열자 가장 먼저 나를 맞은 건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젊고 행복한 부부. 그 남자는 내 아버지였고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뱃속에 나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사진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유치원 앞 먼 거리에서 찍힌 내 모습,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찍힌 뒷모습, 10대 때 아무것도 모른 채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내 일상,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편지들,
사랑하는 아들 정우야, 편지 한 줄 한 줄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숨어야 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서류들에서 드러났습니다. 퇴행성 근육질환, 희귀 난치형, 예후 불량. 그 병원 기록 옆에 덧붙인 아버지의 메모엔 치료비 마련할 것, 아이에게 부담 주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나를 위해 정기적으로 입금된 계좌 기록들.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감내한 고통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상자 맨 아래 가장 오래되고 낡은 일기장을 펼쳤을 때 아버지의 첫 문장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정우야,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진실의 반쪽만 알고 있을 거다. 내가 내 곁에 가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다. 너에게 절대 말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시작했고 모든 걸 망가뜨렸고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쪽에서 낮고 느린 발소리까지.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 확신했는데 누군가 들어온 걸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걸까?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나는 일기장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린 믿기 힘든 한 문장.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음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 마음속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동시에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용돌이 속에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30년 동안 어딘가에서 울리던 진동이 갑자기 멈추고 그 자리에 조용한 숨결 같은 게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숨결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역 앞 골목에 다다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다시 울렸죠. 보통 이런 건 스팸 전화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받아야 한다는 느낌이요. 정우 씨 맞죠? 숨이 턱 막히는 목소리였어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눌러 담은 말투.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동안 사진으로만 보고 멀리서만 존재했던 사람 순자였어요. 혹시 아버지 집에 오늘 다녀가셨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집이 비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걸까요? 누가 보고 있었던 걸까요? 불 켜진 창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상자 그거 우리도 알아요. 민호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발견했는지도 어느 정도는요. 순간 손에 든 상자가 천근만근 무게가 되어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잠깐만요. 어떻게? 정우 씨, 죄송한데 지금 바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 뒤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어요. 민호인지 순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정적이 흘렀는데 그 정적 속에는 어떤 감춰진 진실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지금 안 만나면 아마 다시는 못 뵐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지하철역 쪽으로 돌아섰어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예정된 길을 되짚어가는 것처럼요. 마이너스. 순자를 만난 곳은 근처 작은 찻집이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가게 전체가 잔잔한 조명 아래 잠든 듯 조용했어요. 순자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너무도 복잡했어요. 죄책감, 슬픔,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분노 같은 게 뒤섞여 있었어요. 정우 씨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많은 걸 숨겼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숨겼다고? 무엇을? 어머니 얘기 들으셨죠? 네. 아버지가 적어 놓은 그 일기에서요. 그 일기엔 반만 적혀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었어요. 반만 적혀 있다고요? 순자는 눈을 질끈 감더니 떨리는 입술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정우 씨 어머니 돌아가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숨이 턱 막혔어요. 숨을 들이켰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말 그대로 하얘졌어요. 손이 떨려 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민호 친아버지요. 그 사람이 정우 씨 어머니한테 사기치고 돈 빌려달라고 괴롭히고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또 울컥했어요. 정우 씨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 더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찰나의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돈 빌려달라고. 아버지는 몸도 못 가누시는 상태였는데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 남자한테 경고하려고 집 문 밖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기장의 몇 구절이 갑자기 불길처럼 머릿속에서 살아났어요. 내가 충분히 오래 살아서 깨달았다. 내가 도망친 게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미 너무 늦었다. 이게 전부 아버지의 자기 반성이 아니라 어머니가 겪은 고통 때문이었구나.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또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걸 알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책감이요? 왜요? 순자는 손을 꽉 쥐었다 펴면서 떨리는 손으로 제 앞 테이블을 톡톡 내리쳤어요.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곁에 있어야 했는데, 당신 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괴롭힘 당할 때 지켜줬어야 하는데,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평생 일기에 적지 못한 진짜 이유예요. 떠난 게 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남자를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벌을 내린 거죠.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가 떠난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병 때문도 가난 때문도 아니었어요. 속였고 속았고 또 속인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속았고 아버지는 병마에 속았고 그리고 스스로 만든 죄책감에 속아 가족을 떠났고 저는 그 모든 그림자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정우 씨가 다 알고 나면 우리를 미워할까봐 두려웠어요. 순자는 손을 모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민호는요. 민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럼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와서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정우 씨 어머니와 똑같은 인물이. 순간 머리가 쨍 울렸어요. 악몽 같은 막장 드라마의 회오리가 현실의 얼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상자를 끌어안았어요.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는 나무 상자가 마치 온몸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지만 같은 만큼 이상한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우 씨 아버지는 당신이 우리를 미워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그 부탁만큼은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아주 천천히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 머무르는 걸 선택해라. 함께하는 걸 선택해라.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제가 30년 동안 마주하지 않았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걸요.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고통, 그 남자의 악에, 그리고 순자와 민호의 진실까지 모든 조각이 뒤엉킨 채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결말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껴안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순자 씨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하지만 그 바람은 추운 게 아니라 마치 앞으로 나아가라는 듯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림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2주 동안 저는 성북동 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이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숨기고 떠나야 했는지, 그 복잡한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다 어느 순간 도망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몰래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으로 그 집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집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보다 잡초는 더 자라 있었고 현관 불빛도 꺼져 있었죠. 아마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작은 나무 상자와 약간의 선물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고 문틈 너머로 민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설마 직접 내쫓으러 오신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변명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요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뒤 순자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죽 웃거나 화내지도 않고 그냥 아주 많이 지쳐있는 얼굴이었습니다. 1시간만 드릴게요.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침입자로, 오늘은 말하고 싶은 사람이자 듣고 싶은 사람이 되어 저는 조심스레 나무 상자를 꺼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편지, 제가 모르게 떠돌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왜 모습을 감췄는지, 왜 이 집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살았는지, 처음엔 서로가 낯설었지만 제가 일기와 사진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웃고 있는 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긴 아기였던 저.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든 손을 떨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 없어요.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어떤 충격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 병원 기록과 숨겨진 진단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어떤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왜 사랑하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동안 민호도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절대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안엔 죄책감, 후회, 사랑,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아버지에게 대체품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보다 먼저 당신들을요.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아프셨다는 걸 왜 한마디도 안 하신 걸까요? 어머니가 고통받는 걸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이야기를 마친 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속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음을 나눠준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를 더 복잡한 감정 속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등을 돌릴 수 없다는 확신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제안을 꺼냈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속 사시면 돼요. 월세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생활기금도 만들 겁니다. 저는 가족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형은 뭘 얻어요?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얻는 건 미래예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할 미래요. 아버지가 끝내 누리지 못한 가족이라는 걸 저라도 누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더 좋겠고요. 그제야 두 사람 얼굴에 처음으로 사람을 보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경계가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표정.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주말에 모여 식사를 하고 오래된 영화를 함께 보고 사소한 얘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버지 기일이 왔고 우리는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비석은 작고 검소했지만 그 앞에서 느껴지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저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겁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벚꽃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묘지를 떠나는 길,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회였다는 것. 누군가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 저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